여러분 안녕하세요. 옛날에 그 유학 시절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된 동기가 한국의 그 요리장에 관련된 자료가 너무 없어서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 보니까 엄청나게 그 많은 자료가 파리 중앙의 퐁피두 도서관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식재료라든지 3대 진미, 뭐 기원전 뭐 3,000년, 2,000년 전에 뭐 식재료 아니겠습니까? 무궁무진한 그 자료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요리장, 인물 중심의 역사가 되어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음식 문화를 200년 앞서간다." 이렇게 통상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기원전 인물인 가비우스 아피키우스라든지 14 세기 인물인 이 따이방, 그다음에 16 세기 라 바렌, 그다음에 17 세기 프랑스와 바텔, 네 보빌리에, 네 18 세기의 브리아 사바랑, 그다음에 이제 19 세기 엉뚜안 까렘, 오늘 다루게 될 건데, 이 대표적인 인물만 이게 제가 이게 언급을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물 중심의 요리장들이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면에 옛날부터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도 흉이 되어 왔던 그런 시대였고, 또 음식을 등한시해 왔던 이 나라였기 때문에 인물에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고려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까지 그래도 비교적 역사적인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 거의 다 왕들 중심이고 사건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조 실록이 잘 보관돼 있지만 거기에 요리장에 관련된 언급은 대장금 정도인데,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아직 확실히 모르고 그의 이름이 장금인지 조차도 확실하게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역대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요리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을 먹었는지와 또 요리장들이 존재할 텐데 그들에 관련된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은 프랑스 요리의 아버지라고 하죠. 왕들의 요리사요, 요리사들 중에 왕이라고 일컫는 마리 앙뚜안 까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렘은 1783년 6월 8일 파리 센강의 음습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의 허름한 목재 저장소인 오두막집에서 가난한 석공의 무려 16 번째 막내 아들로 공사장 건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뭐 7 남매 8 남매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낳지만 그 당시에도 많이 낳던 이유는 사람의 인력이 곧 먹을 거였기 때문에, 돈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 16 번째 막내 아들로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앙뚜안 까렘의 아버지는 이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서 16 번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비슷하게 마리 앙뚜안 자를 붙여서 까렘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1792년 가을에 매일 단두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 나갔던 공포 프랑스 혁명기, 1789 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날 까렘의 아버지는 까렘에게 파리 근교의 작은 요리점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거하게 사주고 까렘을 길가에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비참한 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가거라 아가야. 어느 훌륭한 집에서 너에게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습니까? 그 당시는 먹을 것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버리기도 했었나 본데요. 이렇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까렘에게 문을 열어준 거는 일손이 필요했던 작은 음식점이었습니다. 유명 요리사인 당시에 프로스페르 몽타뉴에 의하면 이를 두고 "운명은 그를
어느 싸구려 음식점으로 인도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작은 음식점을 전전하다가 프랑스 서부 마옌사르트주에 둘러싸여 있던 지역인 맨이라고 하는 성문 근처의 한 요리사로부터 요리의 기초를 배웠고 16세에 파리 비엔에 있는 이 바이, 이때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이 딸레랑이 자주 드나들던 단골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과점인데 이 바이의 가게의 수련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제과점이었던 바이에게 수년간 요리를 배우게 됩니다. 까렘은 재능과 의지를 인정받아서 빠른 속도로 승진하고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렵다던 1급 파이 기술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요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인에게 바이에게 이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까렘이 15세 15번째의 그 막내 아들이냐 16번째의 막내 아들이냐라는 논란은 많이 있고 제가 그 프랑스에서 공부한 거는 15번째인데 우리나라 그 네이버 백과에 보니까 16번째로 나와 있어서 앞에는 16번째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제 자료 책에 의하면 15번째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803년도에 자신의 가게를 결국 차리게 되는데요. 까렘은 요리 이론에 관한 수많은 명저를 통해서 요리를 미학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예술적 작업으로 승화시켰으며 맛의 중요성을 강조한 당시대의 위대한 요리장이었습니다. 이 식당을 오픈한 식당이 맛집으로 유명해지게 되면서 1804년에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궁중 요리사가 결국 되는데요. 나폴레옹은 음식에 큰 돈을 들이는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음식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했고 이후 그의 외교관이었던 그 외교 장관이었던 딸레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속 요리사가 되어서 유럽 전역의 왕족과 상류층들이 찾는 유명인사가 됩니다. 이 외무장관이었던 이 딸레랑은 이 보수적인 식사 예절로 굉장히 까다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만든 요리를 대접할 때 지위를 엄격히 따졌다고 합니다. 프랑스 그 속담에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얘기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명언도 있듯이 이 요리할 때의 지위를 엄격히 따졌는데 예를 들면 서비스할 때도 폐하 제게 쇠고기를 대접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존칭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전하 괜찮으시다면 쇠고기를 한번 즐겨 보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각하 쇠고기를 드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쇠고기를 들어보시지요. 이렇게 이제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말에 사용하는 단어가 다 달랐다. 그래서 왕한테 쓸 수 있는 이 말은 제일 먼저 얘기한 거 이겠죠. 폐하 제게 쇠고기를 대접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일반인들에는 쇠고기를 드려보시겠죠. 이렇게 그 격식 하나하나 따지는 굉장히 따지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음식은 시간과 분위기에 따라서 그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밀한 저녁이라든지 식사에는 강렬한 감정과 비밀스러운 기쁨을 주어야 하고요. 공식적인 연애는 초청한 사람의 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대형 무도회에서는 웅장함과 환상적 면모를 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까렘은 식기와 테이블보를 놓는 법까지 구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요. 엄격히 시행되었던 예법을 모두 터득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기의 군인이자 정치가로 훗날 프랑스 제1 제정의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 1세 여러분 잘 아시죠? 나폴레옹 1세 시대가 들어오면서 전 유럽을 상대로 나폴레옹이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패하게 돼서 뭐 유폐되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사람인데요. 나폴레옹의 가장 큰 업적은 유럽 대륙 전체의 프랑스 혁명 정신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분에 17세기는 외형보다는 맛에 치중한 요리를 개발해서 프랑스 요리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 까렘은 이와 같은 그의 노력이 후세에도 높이 평가되어서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훌륭한 요리사 자격으로 이 까람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18세기 까람의 노력으로 현대 요리의 기초를 마련한 프랑스는 19세기 세계 정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타국과의 전쟁을 일삼는 정복자 나폴레옹 시대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나폴레옹의 전속 요리장이 있습니다. 예, 요리장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까렘 이외에 까렘도 물론 같이 일을 했지만 정 디낭이라고 하고 르빠주라고 하는 두 요리사가 있는데 기록에 그들은 나폴레옹의 유배지인 생엘렌 아주 뭐 해안으로부터 2,800km 떨어진 굉장히 외딴 섬이죠. 거기까지 끝까지가 동행해서 그에게 훌륭한 식사를 제공해왔습니다. 르빠지 정디랑이.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 나폴레옹이 왜 죽었는가 이게 조사를 해봐서 그 무덤을 앵발리드 무덤을 우리가 파헤쳐서 나폴레옹의 머리를 조사해본 현대 의학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나폴레옹이 납중독으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결국 누구에게 살해됐다. 예,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정디낭과 르빠즈라고 하는 전속 요리사이다. 이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처럼 그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활약한 이 까렘은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지한 사람이었으나 여러 맛들의 조합스러운 그 배합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불필요한 내용물을 없애는 지금의 요리의 기초를 만드는 프랑스의 거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식가로서 널리 알려진 이 외무장관 이 딸레랑은 힘든 직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식을 즐기는 나폴레옹의 요리를 준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 최고의 권력자의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자가 아니면 감히 수행할 수 없는 임무였고요. 이 딸레랑은 그만큼 나폴레옹의 신임을 전적으로 얻고 있었고 동시에 부와 명예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딸레랑의 눈에 그 성실함과 재능을 갖춘 까렘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까렘에게 자신의 밑에서 일할 것을 결국 제안을 하게 되고 그는 까렘의 그 요리장이 까렘은 그의 요리장이 되어서 근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딸레랑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시종장이자 외무장관이라 그러는데 이 시종장은 지금의 비서실장 격입니다. 이 로랑 따일라트라고 하는데 이 일명 이 까렘을 그 외무장관 딸레랑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숯과 고기 굽는 기구로 천재성의 불꽃을 발휘하는 요리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최고의 실력을 쌓아간 이 까렘은 신이 그의 눈물겨운 노력에 보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어느 제과점에 일 잘하는 제과업자로서 평생을 살게 될지도 몰랐는데 이처럼 나폴레옹의 비서실장 외무장관이었던 이 딸레랑과의 이 만남은 진짜 운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알아주는 사람이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황제죠. 알렉산드르 1세인데 이때 이 사람은 3차, 6차 프랑스 대동맹을 그 체결한 이 황제인데 러시아 황제인데 차르죠, 차르. 알렉산더 1세는 이 까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먹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를 가리켜 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까렘을 가리켜서 "왕들의 요리사요 요리사 중에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부터 그 황제가 한 얘기는 모두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까렘을 상징하는 이 단어로. 이 툴리리 궁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파리에 있는 그 왕이 사는 이 궁전인데 툴리리 궁정 외무부에서 주최하는 이 대형 만찬을 하기도 하고요. 까렘이 시청 엘리제궁 등에서 열리는 나폴레옹 치하의 주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서 귀족이라든지 정부 요인, 외교 사절 등 사회 유력 인사에게 요리를 접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1807년에는 나폴레옹의 동생 제롬 보나파르트죠. 보나파르트. 제롬 보나파르트인데 이분의 동생분의 결혼 피로연의 요리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10년에는 나폴레옹과 마리 루이 그 도트리시의 결혼 피로연에서 요리를 주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폴레옹이 재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의 음식을 주관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까렘은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패한 뒤 결국 지잖아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분이죠. 엘리제궁에 프랑스 엘리제궁에 입성하게 된 시기에 이 외무장관인 딸레랑과 같이 이 차르 옛날에는 러시아 황제를 차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차르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이게 평범하지 않는 얘기인데 왕이 바뀌었는데 외국의 적군의 그 러시아의 황제를 섬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 나폴레옹이 그 백일 천하를 보낸 후 100일 만에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차르가 다시 엘리제궁에 왔을 때 까렘은 자신이 섬겼던 옛 황제를 그리워한 나머지 일종의 파업을 시도했다. 그래서 뭐 반감을 들고 요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를 괘씸하게 여긴 이 차르는 알렉산드르 1세는 그 까렘을 징발해서 승리를 기념하는 연합군 연회에서 강제로 요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 결국 강제로 끌려가서 이 타이에 의해서 차르를 따라서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르트부르크죠. 예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뭐 역사적인 얘기를 뭐 다 하게 되면 재미난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까렘은 이처럼 요리책, 제과책, 요리 이론서를 통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요리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까렘은 그 요리를 건축과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렘의 요리는 이제 쌓아 놓고 아름다운 건축과 같은 이미지를 많이 생기는데 이 궁중 요리뿐만 아니라 당시까지만 해도 구전으로만 전해오는 요리법들을 수집하는 데 신경을 썼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더 역사적인 요리를 수집하는 데 노력했다라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리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각종 제빵술이라든지 과자 만드는 법 등 적극적으로 이 수집을 했고 정형화된 요리법을 남기면서 오늘날까지 프랑스 요리사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를 이 까렘이 남기게 됩니다. 특히 이 고전적인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이 까렘은 '요리와 건축은 매우 비슷한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 세계 기념물들을 세부 모습을 그대로 옮겨 그려가며 탐구를 했습니다. 까렘은 또 이제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건축가처럼. 이러한 그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 그 유명한 피에스 몽떼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웨딩 그 케이크인데 지금도 이제 결혼식장에 보면 피에스 몽떼 이거 많이 주문해서 하는데 하나에 뭐 몇십만 원 합니다. 이 쌓아 놓는 건축과 같이 쌓아 놓는 이 피에스 몽떼를 이 개발하고 처음 만든 것이 바로 이 까렘이다. 이 장식용 과자 케이크 웨딩 케이크 이것을 까렘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설탕이라든지 누과, 편도과자, 머랭 등으로 세계 기념물 모형을 만든 이 장식용 과자는 나폴레옹 1 세를 비롯해서 세간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지금까지 인기를 얻었죠. 당시 연예의 인기 품목으로는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피에스 몽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까렘 앙뚜안 까렘은 고전 프랑스 요리의 창시자로 추대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까렘의 여기 친필인데 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죠? 까렘이 개발해 지금까지 사용되는 피에스 몽테의 사진을 캡처를 한 거고 이처럼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부르봉 왕조가 이제 복고되는데 그의 명성은 여전해서 외국 명사들을 상대로 이 귀빈들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줬고 그 당시에 1824 년부터 29 년까지 한 5 년간 로스차일드가의 전속 요리사로 어 일을 했습니다. 유명한 그 은행가죠. 그다음에 젊은 시절부터 이게 비교적 젊은데 연탄가스를 흡입해서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다가 뭐 48 세에 그 까렘의 집에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까렘이 지금 연구하고 개발한 그 업적을 단 한 가지도 사용하고 없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까렘에 대해서 일대기를 알아봤는데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너무 그 부럽고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에 역사와 기록을 잘한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본따서 이제 뭐 과거를 뭐 탓한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죠. 지금부터라도 남아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후세들에게 프랑스와 같이 많은 요리장에 대한 일대기들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광호 TV 김광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